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올해도 더욱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올해는 최근 작년에 나온 책이 있죠. 전대규 부장판사님, 지금은 이제 변호사님이죠. 전대규 변호사님이 8판이 새로 나왔습니다. 1권, 2권 합쳐서 한 2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나름대로 이제 한번 하루에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쭉 읽으면서 뭐 이걸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뭔가 파산이든 회생이든 도움이 될 만한 뭐 일반인들도 그렇고 실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변호사, 법무사, 뭐 사무직원 아니면 지금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 뭐 파산 회생을 하시는 분 모든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스킵하면서 2000페이지니까 하루 100페이지만 읽어도 220일이죠. 그냥 하루 한 2, 30페이지, 뭐 많을 때는 한 4, 50페이지 되는 대로 읽고 한번 그 속에서 이제 좀 중요한 거를 한번 스킵하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고 중간중간에 이제 최신 면책 사례,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 세미나에서 나왔던 자료를 공부하면서 곁들이면 아마 나름대로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도산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하여라는 서문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제 1장 이게 지금 뭐냐면 도산제도 개관입니다. 제 1편이. 그래서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그 다음에 채무재생법의 도산 절차, 채무재생법의 제정 및 개정, 연역적인 게 주로 많죠. 그래서 한번 이게 98페이지, 한 60페이지 정도 됩니다. 98부터 23이니까 한 70페이지 정도 되네요. 75페이지네요.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기업은 실패하기도 한다. 비즈니스 페일. 유명한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분이 워런이라는 분 각주를 보시면 이분은 이제 볼게요.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주로 도산법을 강의하기도 한 교수이기도 했다. 미국에서 도산법 분야에서 권위 있는 사람, 여성으로서 주요 저서로는 싸울 기회, 맞벌이 함정, 왜 중산층 엄마와 아빠는 파산하는가. 제11장 미국 기업이 구조조정 등이 있다. 제11장 미국 기업이 구조조정은 미국 도산법 11장 절차, 우리나라의 회생 절차에 상당하다. 11장 절차의 깊이 있는 원리와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2020년 유력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죠. 근데 결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됐죠.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뭐 바이든 같은데. 저도 지금 싸울 기회는 읽어봤습니다. 책장에도 지금 싸울 기회가 있습니다. 싸울 기회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싸울 기회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 싸울 기회 잘 안 보이죠? 이게 지금 화면을 바꾸기 전에는 좀 거꾸로 나오죠. 싸울 기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자서전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지음. 어떻게 백전백승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The Fighting Chance입니다. 자서전입니다. 이분은 좀 뭐 결혼까지 하고서도 이제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죠. 기업은 실패하기도 한다. 엘리자베스 워렌. 비즈니스 페일. 기업이나 개인이 도산 또는 구조조정, 채무조정은 자본주의 경쟁사의 한 속성으로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산업계 경제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연초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PF, 그죠? PF가 지금 문제돼서 SBS의 모기업인 태영건설이 지금 기업 구조조정 워크아웃에 들어갔죠. 산업은행에서 이제 채권단을 구성해서 75% 동의를 받아서 이제 뭐 해고하고
채권, 이제 부실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고 있죠. 도산 또는 구주조정 국면에서 대규모 재조정이 발생하는데 금융기관, 종업원, 거래처, 납품업체 등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관련자 사이에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다. 그렇죠? 기업 경영은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회생 여부와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공정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또는 도산 절차가 담보되어 있는지는 평상시 경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고 거래 비용이 줄어든다면 보다 건실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자본주의 경쟁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다. 실패한 기업이 도산을 신청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브레싱 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크든 작든 절망적인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은 구조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훨씬 질서 있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아가 개인에 대한 도산 제도는 개인 파산, 개인 회생이죠. 사회 안전망 성격을 띠며 소셜 세이프티 네트,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재판 제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패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처리는 계약의 이행을 중요시하는 일반 민사재판과는 접근 방향이 다소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별도의 도산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각주 2번 보겠습니다. 사회 안정망.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 요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 주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 등을 독촉하지 못하고 채무자 대리인과만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채권이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조 2.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 벌써 10년 됐네요. 도입한 제도이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었음에도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래서 요즘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 준비한다 그러면 대리인한테 전화가 오죠. 꼭 전화가 와서 지금 언제쯤 들어갈 거냐, 사건 번호가 나왔냐, 얘 물어보죠. 그러면 뭐 대부분 이제 준비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언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들어가자마자 이제 통보를 해주죠. 휴대전화로 오죠. 요즘 전화 그분들도 아무튼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산제도에 대한 제1절, 도산제도에 대한 기초적 이해. 기업이든 개인이든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사회적 요인이나 개인적 요인 등에 의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이나 개인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라 부른다. 각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3, 4, 5. 최근 들어 도산 절차를 비롯한 구조조정 분야에서도 기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원래 기업은 이윤국대화를 추구하는 생산주체라는 개념으로서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기업이란 그 주체가 개인,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일체, 즉 인적 물적 조직 자체를 말한다. 구조조정 분야에서 법인 대신 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도산 절차의 대상이 민법상의 법인일 뿐 아니라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등을 포함하여 점점 더 확장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잠깐 뭐 딴 얘기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법무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한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죠. 전형적인 게 교회입니다. 사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이 있어서 만약에 뭐 빚보다 자산이 적어, 자산보다 빚이 많을 때 비록 그 재산 소유 형태는 총류라 그러죠. 총류. 그런 경우에 교회도 결국 법인, 파산,
법인 파산에 준해서 비법인 사단이라도 법인 파산에, 그래서 법인 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해줬는데 맞을 겁니다. 비법인 사단도 도산 절차의 대상이 된다. 실무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편 중 법인에 대한 것은 법인회생, 개인에 대한 것은 일반회생이라 부르고 있죠. 그런데 기업은 사업자인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편이 적용되는 것은 포괄하여 기업회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기업회생은 법인회생 플러스 일반회생입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6호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 1호는 각 법에서 의미하는 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이제 자연인이라고 하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이라고 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채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채권자는 모든 종류의 채권자를 포함하는 일반 용어라고 합니다. 제너릭 텀.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채권자, 회생 담보권자 모두 채권자에 포함된다. 파산 절차에서 담보권자는 별채권을 가지고 있어 절차적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무담보 채권자, 주로 이제 신용대출자죠. 무담보 채권자가 주로 문제되고 이를 파산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공익 채권자나 재단 채권자는 절차에 참가하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채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채권자는 이리적으로 정의할 수 없고 문맥에 따라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경우가 많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 중에 특정 부류의 채권자만을 가리킬 때는 회생채권자, 공익채권자, 환치권자 등 제한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파산송호를 받은 채무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현재도 파산송호를 받은 채무자라는 표현이 남아있고 채무자와 혼용하여 쓰고 있다. 뭐죠? 각주 6번. 개인을 도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을 파산자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채무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현대 도산법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도산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빚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도산이 따라왔다. 왜냐하면 빚은 항상 좋은 이유에서건 나쁜 이유에서건 모두 갚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빚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빠진 채무자, 실패한 채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고려해 볼 수 있는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하여 장래의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이다. 전자가 파산 절차이고 후자가 회생 절차이다. 넓은 의미에서 실패한 채무자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회생과 파산이 있고요. 회생에는 자구 노력으로 투자 유치, 기업 공개, IPO, 구조조정, 자산매각, 영업양도, M&A, SPAC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채권자 협의, 자율협약이나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지금 태영건설이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공동관리 절차, 관리 절차라고 합니다. 워크아웃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태영건설이 연말에 신청한 거죠. 그럼 법원에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자율협약에 의해서 은행권 주도로 이제 하는 거죠. 기업 개선 구조 작업이라고 그러죠.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이라고 하죠. 3.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하는 회생 절차가 있다. 파산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개별집행, 민상법상의 청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하는 파산 절차가 있습니다. 파산 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환가라는 게 이제 돈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총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당하여 주는 절차입니다. 제1조. 파산 절차는 청산, 리퀴디에이션이라고 하죠. 파산 절차는 청산을 목적으로 한다. 반대로 회생 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여 효율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제1조. 회생 절차는 회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파산과 회생은 그 개념에 있어 명확히 구별되고 있다. 그런데 파산과 회생, 리해빌리테이션, 파산과 회생은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파산 또는 도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먼저 회생과 파산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파산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양자를 포괄하는 의미로 파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미 익숙해져 있고
파산이라는 용어를 파산 절차의 대상인 협의 파산과 파산 절차 회생 절차를 포함하는 광의 파산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도산이라는 용어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과 회생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나아가 편제상 회생 절차가 파산 절차보다 먼저 규정되어 있죠. 제5편 국제도산에서 양자를 포괄하는 의미로 도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파산과 회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도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착되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조도 회생과 파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도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산이라는 용어는 회생을 배제하거나 징벌적 의미가 강한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회생과 파산을 통합하여 지칭하는 용어로 도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처음에 서울회생법원을 만들 때 원래는 뭐 서울파산법원 포괄적으로 파산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회생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파산법원이라고도 할 수도 있었으나 부정적인 어떤 어감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제 정해졌죠. 그리고 뭐 부산회생법원 작년이죠. 벌써 이제 3월 달에 창립됐고 수원회생법도 같은 날 창립됐고 그다음에 뭐 대구, 광주 이런 데도 지금 대전 뭐 이런 데도 논의가 되고 있다 합니다.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각주가 이제 도움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8. 중국의 도산 입법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이하 기업파산법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파산이라는 용어에 회생, 화의, 파산이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다. 용어상으로는 광의 파산은 파산이라고 하고 협의 파산은 파산청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단순히 파산이라고 하면 회생, 화의, 파산, 협의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기업파산법도 파산 절차의 대상이 되는 자를 채무자라고 부른다. 다만 파산 성공된 경우는 파산자라고 부른다. 이건 이제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작년 가을에 중국 심천, 중국어로 현전이죠. 현전. 광동성 현전에서 지금 개인 파산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제 뭐 심각한 상황이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천에서 관계자분들이 작년에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이제 교수님 한 분과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제 개인 파산 관제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자리에서 한 30분 정도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뭐 중국 심천 현전에 있는 법원과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분들도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직원들도 오셔서 중국에서도 이제 아마 서울회생법원의 어떤 현황을 시찰을 하고 이제 점점 뭔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조례가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중국 전 지역으로 뭐 상하이든 샹해든 아니면 북경, 뭐 사천, 중경, 대도시로 퍼져나겠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주 9번 보십시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014년 1월 대법원장의 도산 사건이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도산 재판의 전문성, 통일성 확보를 통한 신뢰 제고를 위해 파산법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방안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서울파산법원으로 승격하고 추후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것을 건의하였고 2017년 3월에 그때는 이제 서울회생법원으로 개원했고요. 작년 2023년 6년 만에 2023년 3월 달에 부산, 수원 회생법원이 이제 2호, 3호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서울도산법원, 실제는 서울회생법원이죠. 법원조직법에서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법원을 회생법원이라고 한 것은 파산법원, 도산법원은 부전적 이미지가 강하고 일단 파산, 도산은 뭔가 무너지고 그렇죠? 쪼개지고 넘어진 그런 망한 이미지가 있죠.
회생파산법은 명칭으로 너무 길다는 점이 단점이 있으므로 도산 절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여 도산 절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긍정적 명칭인 회생법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회생법이라는 명칭은 회생사건만을 다루는 것을 오인할 수도 있고 도산에서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파산 절차인데 이를 간과하고 있으며 제353조 제4항에서 파산 계속법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서울회생법의 명칭은 서울 뱅크럽시 코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 때문인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원칙적으로 회생 사건이 너무 많죠. 파산이 원칙인데. 그 다음에 이제 도산 절차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지위, 내외국인 평등주의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차별하지 않는 내외국인 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취급은 외국인 등이 채권자로서 도산 절차에 관여하는 경우이건 채무자로서 도산 절차에 관여한 경우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등에 대하여도 도산 절차를 개시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내국 채권자의 보호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국 채권자 등에 대하여 도산 절차에서의 권리 행사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보편주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보편주의에 관해서는 제5편 제1장 1을 참조할 것. 각주는 나중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외국인이란 우리나라 국적을 갖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 아래 복종하는 자를 말한다. 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을 준거법을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관련 내용은 나중에 참조합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중에 대표적인 게 절, 종중,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종교단체죠. 다 종교단체입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아, 교회, 개신교, 기독교 교회. 그 다음에 절, 사찰.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법인과 달리 설립준거법을 기준으로 내외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직 내용에 대한 도산 절차상의 지위를 인정하면 될 것이다. 포괄적 집행 절차로서의 도산 절차. 도산 절차는 강제 집행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포괄적, 집단적 집행 절차로서의 채권 추심 절차이다. 도산 절차가 채권 추심 절차입니다. 각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내외국인 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이제 회사는 회사 갱생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회사 정리 절차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통합두산법으로 해서 기업 회생 절차라고 이름을 바뀌었죠. 일본은 여전히 갱생법이라는 회사 갱생, 법인 회생은 갱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민사재생은 개인에 해당되는 거죠. 파산은 파산, 법인 파산, 개인 파산. 대법원 2018년 판결은 파산 절차는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 포괄적 재무 처리 절차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파산법은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건 적어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급불능인 채무자가 채권자들이 이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파산법은 먼저 채권자들 서로부터 보호하고 다음으로부터 채무자로부터 보호합니다. 현대에 이르러 중요한 목적이 된 채권자들로부터 정직한 채무자의 보호, 즉 면책은 파산법의 본질적 특징은 아닙니다. 채권자들 서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파산법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채권자들이 서로 보호한다는 의미는 채권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채무자를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죠. 이걸 보호해야죠. 막는 거죠. 강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행동을 못하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채권자들 서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파산법은 채권자들 중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그들 목 이상으로 얻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파산 직전에 뭐 가족에게 변제한다든지, 그렇죠? 돌려막기 하더라도 가족에게만 먼저 변제한다든지, 차를 팔아서 차를 뭐 특정한 채권자에게 아는 지인 친구한테만 준다든지, 뭐 그런 절차가
나쁘게 얘기하면 얌체짓이죠. 그래서 그거를 법에서 막고 있는 겁니다. 모든 채권자들이 공통이익과 공통비용에 사용하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 즉 집단적 집행이라는 특별한 절차가 고안된 것이 이게 파산이라고 합니다. 각주 15번 도산 절차. 자본주의 시장 정치에서 도산은 필연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도산 상태에 있는 실패한 채무자를 방치하면 채권자들에게 혼란과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사회 혼란이 일어나면서 경제 사회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산 절차는 이와 같은 도산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국민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익적 필요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성을 규정한 헌법 23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법률 유보 원칙, 입법권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2항의 헌법적 근거를 두고입니다. 헌법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거를 두고 채무자, 채권자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렇죠. 법원에서 언제 내가 이긴 판결까지를 휴지조각 만드는 거죠. 그렇죠? 무서운 제도죠. 법에서, 파산법에서. 이거는 바로 상위법인 헌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23조 2항.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성.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 그렇죠? 재산권을 제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이다. 효율적인 도산 절차는 도산의 부작용에 따른 경제사의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 외에도 회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기능과 함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를 발전시키는 기능을 한다. 사법정책연구원 파산 절차에 따른 회생 파산 절차 관여에 대한 적정한 관리 감독에 관한 연구. 16. 강제적 집행 절차, 강제항가 절차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절차가 있고요. 체납 처분, 강제징수에 따른 공매 절차가 있고요. 3. 도산 절차가 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절차는 기본적인 집행 절차로 집행권을 얻은 후 또는 담보권 등이 필요한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체납 처분에 따른 공매 절차는 집행권한이 필요하지 않고 자력집행입니다. 압류간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3은 도산 절차는 집행권한이 필요 없고 도산계속법원이 채무재생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도산 절차에서는 그 절차 내에서 집단적으로 집행권한을 만드는 절차가 있습니다. 채권조사확정 재판 등과 채권조사확정 절차가 그것입니다. 채권 추심 절차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도산 절차는 집단적 채권 추심 절차로서 채권 채무 관계의 집단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인 개별적인 채권 추심 절차 강제 집행에서는 채권자 각자가 집행 권한을 근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특정 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채권을 추심하죠. 개별 집행입니다. 반면 도산 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자가 집단적으로 추심 절차에 참여하고 개별적인 채권 추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집행입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적인 채권 추심 절차를 이용하면 회수금액이 불확실한 데다가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채권자 사이에 경쟁에 뒤처지면 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집단적 채권 추심 절차는 같은 순위에 있는 채권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므로 회수금액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 채권 추심 절차는 첫째, 채권자들이 먼저 개별 집행을 하려고 경쟁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 간의 경쟁을 막기 위해 집단적 추심을 하는 거죠. 전략적 비용이 감소하고 둘째, 채무자 재산을 해체, 청산하지 않고 일체로서 유지하여 총재산 가치를 증대하며 셋째, 절차 비용의 중복 지출을 막아 행정적 효율을 기하는 장점이 있고 이는 채권자들이 집단적 절차에 공동으로 합의할 만한 이유가 되죠. 둘째, 도산 절차는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관심이 있죠. 도산 절차의 목적은 채권자들이 집단적 만족입니다. 일반적인 채권 추심 절차는 절차에 참여한 채권자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지만 도산 절차는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채권 추심 절차에서는 각 채권자의 행위가 채권자 전체의 이익과 배치되더라도 허용될 수 있지만 도산 절차에서는 채권자 사이 형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형평. 비록 도산 절차 개시 전의 행위일지라도 채권자 사이의
형평에 어긋난 경우 사행위, 편파행위 이를 부인하고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부인권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그거죠. 나는 파산은 생각지도 않았다. 그 당시에는 정당하게 뭐 아는 친구니까 차를 팔아서 나중에 내가 도산, 파산 들어온다는 생각도 전혀 못하고 정당하게 변제한다. 그렇지만 편파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적절한 행위일지라도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이 장차 파산이 됐을 때 혹은 개인회생이 됐을 때 넘어간 재산이 당사자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기만 하더라도 사회행위가 아닐지라도 사회의사가 없을지라도 편파행위 자체가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뭐 이제 제가 각종 뭐 관제인 세미나 자료도 그렇고 부인권에 관한 판결 이런 데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각 절차별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죠? 비교표. 이것도 잘 알아두십시오.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한번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렇죠? 잘 보이죠? 예. 볼까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 여기서는 배당 요구. 체납 처분에서는 교부 청구라고 하죠. 도산 절차에서는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제도 플러스 채권자 목록 제출 제도가 있습니다. 이 법인 회생, 일반 회생, 기업 회생을 말합니다. 파산 절차에는 채권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에는 채권 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 제출 제도를 해서 채권자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민법에 의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채권자 평등, 공평한 채권 만족을 필요로 합니다. 체납 처분은 조세 우선주의입니다. 신속한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절차를. 회생 절차는 채권자 평등, 실질적 평등. 또 파산과 개인회생 절차는 채권자 평등, 형식적 평등입니다.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그 다음에 체납 처분하고 도산 절차에서는 집행권원이 불필요합니다. 민사 경매에서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하지만 실권하지는 않습니다. 체납 처분에서는 교부 청구 안 하면 배분을 받지 못하고 실권하지는 않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무서운 게 채권 신고를 안 하면 실권된다.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안 하면 배당을 못 받지 실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 경매는 개별 집행, 수수법원, 집행법원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주의, 절차 실체 이분론. 체납 처분은 개별 집행, 자력 집행력입니다. 그 다음에 도산은 일반 집행, 집단 집행. 집행권원은 회생 채권자표, 회생 담보권자표, 파산 채권자표, 개인회생 채권자표 절차 내에서 형성됩니다. 집단적 채권 확정 절차입니다. (18번) 파산 절차의 경우 파산 선고 결정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는 겁니다. 이는 파산 절차가 그 자체로 포괄적 강제 집행 절차의 하나니 이상 이와 별도되는 강제 집행 절차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결정 자체가 집행권원이다. 그게 이제 오늘 일반인들이 알아두시면 좋죠. 아, 그래서 파산 선고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는구나. 그래서 강제 집행 절차, 포괄적 집단적 절차라는 거를 파산의 어떤 효력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마디. 파산 선고 결정 자체가 집행권원이 된다. 이 한마디만 잘 알고 계셔도 오늘 이 강의는 성공한 거죠. 파산 선고 자체가 강제 집행 절차다. 세 번째, 일반적인 채권 추심 절차, 강제 집행 절차보다 도산 절차가 우선합니다. 도산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은 중지 금지되거나 효력을 잃는다. 이거는 58, 348, 600조. 58은 법인회생, 348조는 파산, 600조는 개인회생입니다. (4) 일반적인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하려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죠. 반면 도산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연지와 상관없이 도산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채권 추심 절차에서는 개별적으로 채권을 확정, 집행 권한하여야 하지만 도산 절차에서는 다수의 채권자가 참가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채권 신고 등을 통한 집단적 채권 확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죠. 채권 신고 제도, 파산에선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없다 그랬죠. 그냥 채권자 목록 제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5번 일반적인 채권 추심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참가, 배당 요구 교부 청구하지 않을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할 뿐이죠. 반면 도산 절차 내에서는 채권자가 채권 신고 등을 하여 참가하지 않은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파산 전 배당 못하고 권리가 소멸되기도 한다. 회생 절차에서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한편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채권자 목록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그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빼버리면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뺀 채권은 권리 행사가 가능하죠. 6. 도산 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합니다. 도산 절차는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당하는 경우보다 더 나쁜 처지에 놓이지 않게 하고 나아가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 상태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원래 부담했던 채무의 변제 조건이 완화되기도 하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책되기도 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채권 추심 절차 이러한 기능이 없죠. 면책 제도가 없죠. 7번 채권 추심 절차, 민사 집행 절차에서는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지급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의무 이행을 거절하여 지체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죠. 반면 도산 절차에 있는 채무자는 이미 지급 능력이 없거나 채권자에 대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죠. 도산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따라서 도산 절차는 공정한 채무 재주정이나 환가 배당의 문제를 해결한다. 채권은 전액이 아니라 비율적으로 변제되고 그 비율은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인지에 달려있다. 8. 민사집행 절차에서는 철저한 실체법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지만 도산 절차는 정책적인 배려나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회생이라는 목적에서 반드시 실체법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소액 채권의 경우 회생기획 인가 전에도 변제할 수 있고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 등 채권이 재단 채권으로 인정되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도산 절차의 특징으로부터 도산 절차는 일반 민사법과는 다른 법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첫째,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회생을 위하여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회생을 위하여,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 사이 공정한 환가 배당을 위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법률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산 절차가 개시되면 개별 채권자들은 도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산 절차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도산 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한 행위를 부인하고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부인권을 인정하고 있죠. 100조 113조 2 이게 이제 회생, 391조 2에서 406조 2 이거는 파산, 584조는 개인회생. 부인권 행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부인된 행위로 인해 특정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유리한 위치에 있는 불공평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이 점에서 민법 406조의 채권자 취소권과 그 취지를 같이 하지만 부인권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채권자 취소권에 비하여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쌍방 미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나 파산관계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도산 절차에서는 쌍방 미행의 쌍무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인지는 관리인이나 파산관계인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써 채무자에게 불리한 악성 계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쌍방미행 쌍무계약이 지금 문제되는 분양권, 뭐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이런데 분양받으신 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회생 절차. 법인 회생에서는 뭐 그런 거는 이제 개인에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되죠.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그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여기 쌍방미행 쌍무계약 있죠. 119조 이거는 회생 절차에서 이거 335조가 파산 절차에서 쌍방미행 쌍무계약의 해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파산 상태에서는 손쉽게 그 악성계약, 그분들한테는 악성이죠. 과거에 금리가 뭐 2%, 3%일 때 뭐 5억짜리, 10억짜리를 덥석 계약금 10%만 주고 중도금은 무이자에 시행사나 여기서 내주죠. 대납을 해주고 나중에 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중도금은 담보권을 설정을 해서 이자만 내도록 하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결국은 최소한 60%는 돈이 되고 40% 정도는 이제 대출 60%에 대해 해당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전매라든가 뭐 빠져나오려고 일단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고금리가 됐죠. 갑자기 2배 정도 오르는 바람에 이자가 이제 6%, 7%대입니다. 신용대출이 5점 몇 프로죠, 지금. 뭐 개인별로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5억, 10억을 받아도 이자가 한 달에 뭐 200이 안 됐죠. 근데 지금은 6% 되니까 뭐 600 가까이 됩니다. 5, 600 돼버려요.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미행 쌍무계약 이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상계권을 확장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회생 절차에서는 상계권을 일정한 제한 아래 허용하고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상계의 제한이 없고 오히려 파산 채권이 현재와 금전화로 상계권의 확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상계는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계를 악용할 경우 요걸 보겠습니다. 22번 각조. 채무재생법은 민법, 상법 등과 다른 여러 가지 법 원칙, 특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채무자에 대해 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 선고가 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채무재생법과 민법 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채무재생법이 민법 등에 대하여 특별법인가? 채무재생법은 민법 등을 배제하거나 배치되는 많은 규정들이 있고 이들이 당연히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채무재생법 규정이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쌍방미행 쌍무계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민법 637조,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는 민법 663조, 도민이 파산한 경우는 민법 674조, 유임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파산한 경우 민법 690조, 보험자가 파산한 경우 상법 654조가 각 적용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채무재생법이 민법 등에 대한 특별법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민법 등은 평상시에 적용되는 법이고 채무재생법은 비상시를 염두에 둔 특별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채무재생법에 특별히 반대의 취지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면 도산 절차는 민법 등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항상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415조, 415조 2는 실체법에서 인정되는 내용을 채무재생법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 이게 저거죠. 임금우선 특칙. 한편 채무재생법이 규정하는 여러 특질들에는 채무자에게 유리하거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많죠. 이러한 규정들은 도산 절차에 채무자가 채권자와 협상을 함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 것이다. 미국 등에서의 논의, 연방파산법과 일반법이 충돌하는 경우 어느 법이 우선하는가? 연방대법원은 버트너 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사건에서 연방위에 콩그리스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결정권은 주법, 스테이트로에 남겨두었다. 재산권은 주법에 따라 창설되고 정의된다. 연방이 다른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한 단순히 이해관계자가 도산 절차에 개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권리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연방도산법은 일반법을 기반으로 한 법으로 연방도산법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파산 절차는 일반법상의 권리를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버트너 원칙, 버트너 프린시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트너 원칙.
이게 아마 제가 그 옛날 김광기 변호사님 미국 파산법 이제 한번 일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유튜브를 찍어놨을 거예요. 거기서 나오죠. 버트너 원칙. 반면 상계는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계를 악용할 경우 상계를 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분들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있기도 한다. 다섯 번째, 신속한 도산 절차를 진행을 위해 채권 신고 제도를 두고 신고된 채권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 채권이 확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의가 있더라도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이라는 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 번째, 권리 감면 및 면책이 이루어진다. 법인을 포함한 기업에 대하여 권리를 감면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고 회생 절차, 개인 채무자에 대해 면책을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출발, 프레시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파산 절차, 개인 회생 절차. 도산 절차와 집행 절차의 관계. 회생 절차가 되면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절차, 파산 선고는 중지가 됐죠. 파산 절차는 실효의 조항이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는 중지. 회생계획,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회생 절차는 회생에 대해서 이제 실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실효가 되고요. 강제 집행 절차가. 그래서 결국은 중지, 실효, 중지, 실효, 실효.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산 절차가 집행 절차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제도 외에 채권자 목록 제출 제도가 별도로 있고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제도가 존재하지 않죠. 목록 제출 제도만 있죠.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는 그 의미가 다르다.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를 하지 않고 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채권이 실권되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실권되지 않고 배당을 받지 못할 뿐이죠. 회생 채권, 회생 담보권에 기한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말합니다. 다만 회생 절차의 경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포함된다. 각주 26번.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된 뒤 그 이듬해를 희년, 주빌리로 삼았다. 그러니까 50년마다인 희년에는 돈이 없어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을 조건 없이 풀어주는 등 모든 빚을 탕감했다는 얘기가 구약성서 레위기 25장에 전한다. 이런 전통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바빌론이 금융 서판을 깨끗이 지우는 클린 슬레이트라는 부채기록 말소의식을 정기적으로 행했다. 국민이 채무자로 속박당하면 전쟁 가용 병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부작용을 감안한 조치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주빌리, 우리나라 주빌리 은행이라고 있죠. 그래서 신년은 50년마다 한 번 더 그런다. 77에 49, 49년 들어오고 50년째. 희년 되면 돈이 없어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을 조건 없이 풀어주는 등 모든 빚을 탕감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산 절차 일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각 주까지 공부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요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산에 대해서 한번 이런저런 궁금하신 분들은 변호사, 도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한번 상담을 진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개인 회생이 적합한지, 개인 파산이 나은지, 이게 모든 사안마다 다 다릅니다. 개인이 처한 부채의 성격, 법원별로도 약간 다르죠. 지금 기준이 통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실제 온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 내는 거하고 의정부 법원에 내는 거하고 완전히 조사 정도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이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과거에 내가 한 몇 년 전에 했다 그래도 지금 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실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또 법원별로 작년하고 올해가 또 달라요. 그 까다롭다는 의정부도 어떤 관제인들은 또 아주 쉬워진 서울하고 뭐 비슷하게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제인별로도 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판사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수원 의정부도 예전에는 뭐 까다롭다고는 했지만 또 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이 쉽다고 해도 또 때로는 관제인별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산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일반 민사는 크게 뭐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공격, 방어, 그렇죠? 주장, 입증. 입증을 못하면 뭐 지는 거죠. 방어를 잘해내면 또 이기기도 하고. 소송하고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도산에 대해서는 한번 그 전문가, 지역, 그렇죠? 대구. 왜냐하면은 대구에 계신 분의 어떤 상담을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창원도 마찬가지고 전주,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금지명령 안 내주기로 유명하죠. 아예 법원에서 그렇게 대신 개인회생 결정을 빨리 내주면 금지명령 효과가 있으니까 뭐 그런 점을 감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지명령을 악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대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청주 큰 줄기는 같지만 결국 이제 그 큰 줄기는 뭐냐? 지금 개인회생이 압도적이다. 개인 파산보다 흐름이 개인 파산보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제 파산회생제도 활발했고 과거에 파산 면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인구도 줄고 파산 면책을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또 하죠. 그 다음에 국민 소득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면 최저임금도 도입되고 웬만하면 뭐 200에서 300 정도는 받죠. 청소를 하더라도 경비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급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생계비는 지금 1인당 얼마입니까? 133만 원. 이번에 올라갔어도 123에서 조금 올랐죠. 133만 원입니다. 134만 원이 안 돼요. 그럼 230 버는 분들은 1인 가구죠. 웬만하면 또 1인 가구죠. 왜? 법적으로 다 1인 가구죠. 자녀 다 20세 되면 다 독립하는 걸로 보죠. 현실적으로. 내가 뭐 장애라 해서 끌어안고 있지 않는 한 20살 먹으면 다 부양가족에 포함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더라도.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파산하는 사건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결국은 도산만큼 실제 상담을 받고 특히 지역 그렇죠? 한번 일반적인 상담을 받고 지역에 있는 어떤 실무 변호사님이나 법무사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